여러분의 일상을 책임지는 곽두필의 공포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레딧 괴담입니다. 제목 트러플 돼지. 난 못 먹어. 요지는 그거야. 난 먹을 수가 없어. 나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좀 말도 안 되게 들릴 수도 있겠지. 우리 삶 대부분이 먹는 것으로 돌아가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사회적 의식이자 계약 같은 거고, 그걸 못하면 인간으로서 사는 핵심 기둥 하나가 통째로 빠져버리는 느낌이야. 근데 난 못 먹어.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어. 이게 좀 복잡해. 나는 최저임금 벌이를 하는 싱글맘 밑에서 자랐어.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늘 골골대던 나를 어떻게든 살려낸 게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이 안 돼. 우리 엄마. 근데 여기서 골골댄다는 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중이염이나 달고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내 기억이 시작된 이후로 나는 고형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어떤 의사들은 그걸 수술 불가능한 식도 이완 불능증이라고 불렀고, 우리 엄마는 그걸 왕족의 목이라고 불렀어. 옛날 왕이나 여왕들 있잖아. 엄마가 늘 그렇게 말했어. 하도 하인들이 먹여주니까 나중엔 스스로 먹는 걸 잊어버린 거다라고.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애처럼 들리게 해주려고 했던 거였겠지. 문제의 핵심은 내가 삼키지를 못한다는 거였어. 그래서 음식은 전부 갈아가지고 퓨레로 만든 다음에 두꺼운 플라스틱 튜브로 목구멍에 밀어 넣듯이 내려보내야 했어. 맛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고, 그 과정 자체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서 난 이걸 아주 철저하게 숨기면서 살았어. 씹고 맛보는 건 가능해. 근데 솔직히 맛있다는 감각이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이길 만큼 크지는 않더라고. 마시는 건 가능했는데 그것도 꽤 힘이 들어갔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목이 그냥 팍 닫혀버렸거든. 너무 달아도 너무 맵거나 자극적이어도 마찬가지였고, 삼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개를 젖히고 목구멍으로 흘려보내는 시기였어. 순한 사과 주스는 가끔 기분 내는 정도의 간식이었고, 난 그냥 수돗물을 마시는 걸 제일 선호했어. 탄산은 절대 안 됐지. 근육을 수축시키는 건 전부 위험했으니까. 먹는 거 그거 하나 빼면 난 그냥 평범한 애였어. 할로윈이면 사탕 받으러도 다녔고, 밤이 끝나면 내가 받은 사탕들은 전부 친구들한테 줬어.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행동이 왕따 방지가 되더라고. 애들이 보기엔 내가 좀 이상한데 그 이상함이 자기들한테는 이득이 되는 종류였던 거지. 너 트러플 돼지 같아. 내 친구 도슨이 자주 그런 말을 했어. 넌 좋은 건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 그걸 정작 못 먹잖아 라면서. 그때부터 별명이 시작됐지. 트러플 돼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진 모르겠는데 트러플 돼지들은 훈련을 받을 때 트러플을 찾아내도 절대 그 트러플을 먹게 해선 안 된대. 한번 그걸 먹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야. 한번 먹으면은 그 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트러플을 찾는 데만 집착을 해버리는 거지. 너무 맛있으니까. 남길 게 하나도 없어진다라 뭐라나. 돼지가 맛을 알아버리면 그걸로 게임 끝이라는 거지. 가끔 그 별명 때문에 찔러보는 말이나 못된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 애정 섞인 거였어. 악의는 별로 없었지. 트러플 피그가 트러플이 됐다가 러플스가 됐다가 결국 러피로 굳어졌어. 내 별명이.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따라다니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는 조개잡이 배에서 일하게 됐어. 엄청나게 멋진 직업은 아니지만 난 원래 바다를 진짜 좋아했거든. 신기하게도 난 배멀미도 차멀미도 그런 게 아예 없었어. 이상한 위장을 가진 부작용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체질이었지. 그래서 자리 하나가 났을 때 난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 여름한철 시험 삼아 해보고 한 달 뒤에 정규로 채용되었지.
월급도 괜찮고 복지도 나쁘지 않았어. 우리는 되게 작은 배에서 일했어. 연안 어선. 엄청난 수확량은 아니었지만 지역 해산물을 시장에 팔면 생각보다 꽤 큰 수익이 나왔거든. 잡히는 건 뭐든 비싸게 팔 수 있었어. 그 덕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너스를 안 받아본 적이 없었지. 그리고 난 나가서 애들이랑 술 마실 때는 늘 대리기사였어. 가끔 내 사정을 깜빡하고 맥주나 위스키를 내 앞에 놓는 애들이 있었어. 난 그것들을 아예 못 먹는데 말이지. 나는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인 매운 땅콩 그릇을 멍하니 보면서 내가 저걸 퍼먹을 수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상상했어. 입안 가득 우겨넣고 마음껏 씹어대는 거. 이빨에선 바삭한 소리가 나고 턱 전체에 그 감각에 울리는 거. 근데 그랬다간 난 바로 병원행이야. 아니면 시신 안치소로 갈 수도 있고, 길 건너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건물. 트러플 돼지, 트러플 돼지. 보기만 하자. 맛보면 절대 안 돼. 엄마는 내가 27살 때 돌아가셨어. 갑작스럽거나 극단적이진 않았고 길게 싸우던 병이 결국 엄마를 죽음에 이르게 했지. 난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했고 엄마 물건들을 살아있는 친척들한테 나눠줬어. 철물점에서 새 박스를 잔뜩 사와서 엄마의 짐을 정리했지. 그리고 나니까 남은 건 창백한 벽이랑 먼지 뭉치뿐이더라. 근데 좀 웃겼던 게 하나 있었어. 내가 완전 갓난아기 때 엄마랑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었거든. 그때 나는 갈색 눈에 갈색 머리였어. 지금은 엄마를 닮아서 금발에 초록 눈이니까 처음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지. 근데 사진 뒤엔 메모가 있었어. 우리의 첫 사진이라고. 회사에서는 일 좀 정리하고 며칠 쉬라고 했는데 나는 거절했어. 루틴이 한번 벗어나면 되돌리기가 힘들거든. 일이 한번 꼬이면 정말 줄줄이 안 좋은 일이 터지더라. 그해 5월 초 어느 아침이었을 거야. 내가 고속도로 진입로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내가 멍했던 걸 수도 있고 상대도 그랬던 걸 수도 있어. 어쨌든 차의 충돌은 뻥! 엄청났어. 다행히 아무도 죽지 않았어. 나는 차 문을 잘라서 꺼내줬고 상대는 기적처럼 멀쩡히 걸어 나왔어. 나는 목 보호대를 하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온갖 검사를 다 받았지. 왼쪽 다리에 골절이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겉으로 보기엔 심각해 보여도 대부분 가벼운 상처였어. 그래도 병원은 절차대로 다 했지. 엑스레이부터 이것저것 전부. 다리는 깁스를 해야 됐지만 그것 말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어. 태어나기 전 마지막 날이었나? 담당 의사가 중년의 인도계 여성이었는데 내 엑스레이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길게 설명해줬어. 깁스 관리법 같은 걸 말하던 중에 내가 질문 하나를 끼워 넣었지. 선생님, 제 목은요? 그 먹는 방식도 바꿔야 되나요? 의사가 말했어.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건 왜요? 식도 이완 불능증이요. 그 수술도 안 되는 거. 식도 이완 불능증이요? 의사는 잠깐 나를 보더니 다시 엑스레이를 올려다 봤어. 당신은 식도 이완 불능증이 없는데요? 나는 그 의사한테 몇 번이고 다시 설명했어. 갓난 아기 때 진단 받았다는 것, 평생 그 병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 목이 퇴화해서 퓨레 음식만 튜브로 밀어 넣어야 했다는 것, 그 모든 걸.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어. 근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당신은 그 병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애초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의사는 엑스레이를 가리키면서 식도 이완 불능증이 있으면 어떤 흔적이 남는지 나한테 설명해줬어. 근데 내 몸엔 그런 징후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야. 완벽하게 정상. 항상 그래왔다는 시기였어. 이렇게 오래 안 쓰던 기능이면 완전히 익숙해지긴 힘들 수도 있어요. 의사가 덧붙였지. 근데 신체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나는 목발을 짚고 병원을 나왔지만 다리는 솔직히 신경도 안 쓰였어. 믿기지가 않았거든.
이 모든 시간 동안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었던 거잖아. 누군가가 날 잘못 진단했거나 뭔가가 꼬였던 게 분명했어. 근데 기록에는 식도 이완 불능증에 대한 이야기가 흔적조차 없었어. 내 의료 기록 속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줄곧 건강한 사람이었어. 도저히 말이 안 됐지. 내가 그렇게 살아온 데는 분명 이유가 있어야 했어. 그래서 엄마의 물건들을 다시 뒤져보기로 했어. 내가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병원에서 집까지는 친구 스티비가 데려다 줬어. 40대에 애가 셋 있는 진짜 성실한 아저씨 타입의 친구. 픽업 트럭을 몰고 다니고 누가 이사 도와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오는 그런 사람. 친구는 내가 평소보다 말이 없다는 걸 눈치챘겠지. 일은 걱정하지 마 러피. 스티비가 말했어. 너 몇 주는 좀 쉬어야겠다. 아이 고마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목 때문이야. 뭐 아픈 데라도 있어? 나는 스티비한테 병원에 있었던 얘기를 전부 해줬어. 의사가 내가 멀쩡하다고 했다는 거, 엑스레이 얘기, 기록 얘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스티비는 얘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신호등이 바뀌는 걸 놓칠 뻔했고 뒷차가 빵빵 경적을 울려대서야 정신을 겨우 차렸어. 야 진짜 미친 얘기네? 좌회전을 하면서 스티비가 말했어. 야 근데 그래도 좋은 소식인 거잖아. 뭐 그렇긴 하지.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했어. 식탁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삶.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이 따라주질 않더라. 솔직히 좀 무서웠어. 만약에 내가 먹는 거를 싫어하면 어쩌지? 그냥 다시 예전처럼 살아야 되는 걸까? 근데 그 전에 일단 해봐야 됐어. 다짜고짜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를 주문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스티비한테 슈퍼마켓 앞에 내려달라고 했어. 요거트, 오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샀지. 집에 와서 스티비한테 부엌에 같이 있어달라고 했어. 혹시라도 일이 꼬이면 도움을 부를 사람이 필요했거든. 의사 말대로 몸은 괜찮아도 감각은 적응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부엌 식탁에 앉았어. 나는 요거트 뚜껑을 열었고 스티비는 콜라를 하나 깠지. 식기도 하나도 없어서 엄마의 부엌 상자에서 티스푼을 하나 꺼냈어. 요거트를 찍어서 들어 올리고 그걸 한참 바라봤어.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 괜찮아? 스티비가 물었어. 아, 좀 긴장되는데? 야, 그럼 조금만 먹어봐.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 그래서 해봤어. 혀에 부드러운 바닐라 맛이랑 약간 시큼함이 퍼지는 걸 느끼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그냥 시도했어. 목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의 질식사할 뻔했지만 어찌저찌 넘어가긴 했어. 엄청 불편하긴 했지. 기침을 좀 했지만 손을 들어 올려 스티비한테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 조금 더 먹고 아이스크림도 조금 더 먹었어. 목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평생 거의 쓰지 않던 근육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 1시간 가까이 정말 조금씩 아주 느리게 먹었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지. 근데 오이에서 멈췄어. 잘게 썰어서 거의 죽처럼 먹으려고 했는데 껍질 일부가 목 뒤에 걸린 거야. 결국 심하게 기침을 했고 스티비가 등을 몇 번이나 세게 쳐줘야 됐어. 그날은 거기까지 하기로 했지.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 난 분명히 전에 없던 감각을 느끼고 있었거든. 그 다음 며칠 동안은 다리 때문에 집에 꼼짝없이 있었어. 회복을 기다리면서 나는 엄마 물건들을 다시 찬찬히 뒤지기 시작했지. 오래된 전화번호부부터 사진 앨범까지 전부. 아기 때 사진이 정말 많았는데 정리가 되어 있진 않았어. 대부분은 금발의 초록 눈이었지만 몇 장은 확실히 갈색 머리와 갈색 눈이었어. 엄마도 조금씩 변해가는 게 보였고 머리가 점점 길어지고 눈 밑에 그늘이 깊어지고. 근데 다른 것도 있었어. 내가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사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유병을 물고 있는 사진, 또 하나는 엄마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어깨까지 붕대를 감고 있는 사진이었어.
그 와중에도 나는 계속 조금씩 음식을 먹고 있었어. 아이스크림 조금, 요거트 조금, 으깬 감자에 그레이비 소스, 딸기 샤베트.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삼키는 건 거의 문제없이 가능해졌어. 내가 처음으로 먹은 고형 음식은 짭짤한 땅콩 하나였어. 턱이 아플 때까지 오래 씹었고 삼키는 순간 목 안에서 찌릿한 느낌이 퍼졌어. 마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에 딱 맞춰지는 것 같았지. 안도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 결국 나는 TV 재방송을 틀어놓고 땅콩 한 봉지를 다 비웠어. 배경음은 들리지도 않았고 내 귀에는 오직 완벽한 치아 사이에서 땅콩이 부서지는 그 소리만 울렸어. 너무도 충만한 감각이었어. 맛, 식감, 입안의 감촉,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걸. 황홀할 정도였어. 나는 제대로 된 첫 만찬을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먹고 싶었어. 스티비만 말고 전부 다 같이 말이야. 아직 깁스는 풀리지 않았지만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스테이크, 새우 칵테일, 갈릭 브레드 아무것도 참지 않았어. 동료들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다들 들떠 있었지. 술도 조금 마시고 농담도 좀 하고. 그날 밤만큼은 다들 체면 같은 건 내려놨어. 그냥 남자들끼리의 우정의 자리였어. 새우 칵테일을 먹자마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왔어. 전기가 온몸을 타고 도는 것처럼 동공이 커지는 게 느껴졌고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 숨은 가빠지고 심박수는 계속 올라갔지. 마치 약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당장 죽을 것처럼 위태로운 느낌이기도 했어. 이게 알레르기 반응인가 싶어서 정신 차리고 내 몸 상태를 체크했는데 괜찮았어. 아니, 오히려 너무 좋았지. 스테이크가 나오자 다들 잔을 들었어. 좋은 음식에 좋은 친구들! 스티비가 외쳤어. 다들 따라 말하려는 순간 나는 이미 스테이크를 물고 있었어. 육즙이 이빨 사이로 스며드는 게 느껴졌지.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단순히 스테이크를 먹는 게 아니었어. 머릿속 어딘가에서 소가 죽을 때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내가 포식자가 된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어. 붉은 고기가 보이지 않는 심장 박동에 맞춰 뛰는 걸 눈을 뜬 채 멍하니 보고 있었지. 저 멀리서 스티비 목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어. 나는 세게 물어뜯었어. 이빨이 아플 정도로. 마치 더 많은 고기를 입에 쑤셔 넣으려는 것처럼.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식당은 내 의식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어. 그때 차가운 물이 촥 내 얼굴에 끼얹어졌어. 나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동료들이 원을 그리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웨이터 한 명이 구급차를 불렀고 내 손은 기름 범벅이었어. 접시에서 스테이크를 맨손으로 집어 뜯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리고 내 팔에는 물린 자국이 있었어. 깊게 패인, 아직도 피가 흐르는 자국. 팔을 꿰매야 됐어. 스티비 말로는 내가 완전 야생 동물처럼 변했대. 스테이크를 찢어 먹고 옆에 있던 친구의 돼지 고기까지 낚아채고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자 바닥에 쓰러져서 사냥감을 제압하듯 내 팔을 내가 물어 뜯었다는 거야. 그 누구도 그런 모습은 처음 봤대. 스티비가 말했어. 그거 발작 같은 거였어. 솔직히 말해서 우린 너가 걱정돼.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어. 급격한 식단 변화로 인한 화학적 불균형, 거기에 스트레스랑 회복 중인 몸 상태가 겹쳤을 거라고. 술을 마신 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고 결국 정확한 원인은 못 찾았고 불안을 억제해주는 약 같은 걸 처방해줬어. 집에 돌아와서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 깁스 옆면에 금이가 있었거든. 병원에서는 멀쩡했으니까 최근에 생긴 게 분명했어. 다시 병원에 갈까 하다가 다리를 살짝 움직여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리고 몇 분 지나자 깁스가 그냥 벗겨졌어. 내 다리는 이미 다 나아 있었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통증도 없고 체중도 실리고 걸을 수도 있었어. 유일하게 이상한 점이라면 왼쪽 허벅지에 뭔가
피부 돌기 하나가 뚝 나와 있는 거야. 처음엔 털인 줄 알았는데 너무 굵었고 피부로 덮여 있었지. 이게 만져도 아프지 않아서 그냥 깎아냈어. 조금 피가 났지만 별일은 아니었어. 근데 그걸 손에 들고 보니까 그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마치 죽어가는 곤충처럼 수축하는 걸 반복하면서. 아니면 새우의 다리처럼. 다음날 아침 사장한테 전화가 왔어. 의사 지시에 따라서 당분간 쉬라는 거였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내가 아직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아주 외교적인 말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그날 식당에서 내 팔을 갉아먹던 모습을 잊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겠지. 근데 덕분에 혼자서 이것저것 경험해볼 시간이 생겼어. 먹고 싶은 것 목록을 길게 적었지.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 조금 특별하게 악어고기. 생선은 최소 3종류, 그리고 갑각류인 게, 그리고 마트에 있는 모든 과일. 근데 이상하게도 과일은 그렇게 끌리지 않았어. 야채도 마찬가지였고. 고기를 물어뜯는 그 감각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이 있었거든. 물론 과일이나 채소 맛도 좋긴 했는데 고기의 질감만큼은 뭔가 달랐어. 처음 먹어보는 세상이었으니까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도 몰랐고. 장을 보고 돌아와서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에서 뭔가 이상한 걸 봤어. 내 눈이 달라 보였어. 동공이 네모난 것처럼 보였거든. 조명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어. 그래도 신경 안 쓰기로 했지. 너무 기대됐거든. 그래서 얼굴에 물 한번 팍 끼얹고 다시 부엌으로 갔어. 처음엔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어. 조금씩 한 입 크기로 준비해서 한 번에 꿀꺽 삼킬 수 있게. 어떤 건 프라이팬에, 어떤 건 오븐에, 에어프라이도 새로 사서 이것저것 조합해봤지. 음악도 틀어놓고 완전 신나게 요리했어. 요리는 전부 너무 진하고 육즙 가득하고 질감도 맛도 전부 달랐어.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지. 게 살을 물 때는 손가락 사이로 바닷물이 흐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고, 칠면조를 삼킬 때는 깃털의 감촉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었어. 진짜 미치도록 좋았어.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렇게 거의 13시간을 먹기만 했어. 가게는 닫혔다가 다시 열렸고 나는 제일 먼저 다시 들어가서 고기를 샀지. 아마 내 꼴이 말이 아니었을 거야. 계산대 직원 표정이 그걸 말해줬어. 나는 식탁에 앉은 채로 잠들기도 했어. 다음 고기를 손에 쥔 채로. 닭날개, 토마호크 스테이크, 제대로 된 치즈버거. 눈을 감고도 나는 씹고 있었고 한 입 한 입 사이에 졸다가 깨다 이걸 반복하면서 계속 먹었어. 그건 천국이었어.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상태로 총 49시간을 버텼더라고. 고기 냄새에 절은 채로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전화도 약속도 메일도 청구서도 전부 놓쳤어. 처음엔 계획적으로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무너졌지. 그건 폭식이 아니라 마라톤이었어. 부엌에 먹을 게 다 떨어졌을 때 나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어. 배가 마치 앞으로 메고 있는 가방 같았거든.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벽에 팔을 짚지 않으면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았어. 거울을 보기 무서웠지만 결국 봤어. 내 동공은 가로로 길어져 있었고 왼쪽 다리 피부는 딱딱한 껍질처럼 변해 있었어. 이빨은 길고 들쑥날쑥해져 있었고 손톱은 발톱처럼 말려 있었지. 머리카락 사이사이에는 마치 새끼새의 깃털이 자라듯 속이 빈 관 같은 게 나 있었어. 혀는 두꺼워지고 색이 변했고 피부는 붉은 갈색으로 바뀌면서 하얀 우유 같은 반점이 피어나고 있었어. 나는 그걸 멍하니 보고 있었어. 그게 거울이라는 개념조차 잘 와닿지 않았어. 저건 나를 비추고 있었지만 이미
나는 내가 아니었거든. 그리고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 하나는 이건 내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 엄마가 평생 막으려 했던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멈추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 계속 먹고 싶었어. 나는 식사 사이사이에 엄마 물건을 더 뒤졌어.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내 삶을 다시 들여다보는 건 정말 힘들더라. 엄마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삶을 살았어. 아빠 이야기는 90년대 펑크 콘서트에서 만났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 이후에도 엄마의 친구, 연인, 계획 등을 알게 되었지. 엄마는 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어. 근데 한 가지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 내가 갈색 머리와 눈을 잃은 시점. 그건 엄마가 크게 다쳤던 이후였어. 그리고 그쯤 모유 수유에서 분유로 바뀌었고 불편한 생각이 들었지. 스테이크를 뜯어먹던 내 모습, 짐승처럼 물어뜯던 그 감각. 혹시 어릴 때도 그랬던 거 아닐까? 나는 더 찾으려고 했어. 답을, 단서를, 그게 뭐든. 그 와중에도 계속 먹고 있었어. 고기가 다 떨어지면 과일, 과일을 다 먹으면 채소, 그 다음은 버터, 요거트, 냉동실 뒤쪽에 얼음까지. 새벽 3시쯤 고등학교 시절 사진 앨범을 뒤지다가 문득 깨달았어. 지금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그런데도 나는 계속 씹고 있었어. 리모컨 버튼을 뽑아서 땅콩 마냥 씹고 있더라고 내가. 상관없었어. 그냥 먹어야 됐어. 나는 뭐든 씹어댔어. 식탁 다리, 침대 옆 램프로 가는 구리선, 와인잔을 도마 위에 깨부시고 유리가루를 소금처럼 갈아서 먹었어. 아무 느낌도 없었어. 그저 질감일 뿐이었지. 완벽하고 충만한 질감. 다시 거울을 봤을 때 나는 거의 이해조차 못했어. 변화가 너무 빠르고 자연스러우면 사람은 그걸 인식하지 못해. 마라톤 중간에 체중을 재는 사람은 없잖아.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지. 나도 그랬어.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 손은 발굽과 발톱이 섞인 형태가 되었고 등은 굽으면서 물고기 같은 능선이 생겼어. 눈은 3가지 색이 됐고 그중 하나는 안구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지. 집중하면 그 꽃게의 눈처럼 들락날락 움직일 수도 있었어. 어우 진짜 끔찍하다. 이빨 몇 개는 유리랑 도자기로 변해 있었고 오른쪽 팔에는 피부 밑으로 구리선 같은 게 보였어. 내가 맛있게 먹은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나의 일부가 돼 있었던 거야. 도움 요청도 못했어. 지문인식이 안 돼서 폰 잠금도 못 풀었고 입으로 말도 만들 수가 없었어. 나는 내 몸이라는 감옥에 갇혔어. 사람은 자기가 먹은 것이 된다. 시간 감각은 완전히 사라졌어. 어느 날은 꼬리가 끌리고 어느 날은 팔 대신 날개가 있었어. 몸 전체가 끓는 소처럼 끓어오르며 변했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나 자신을 먹고 있었어.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남아있던 인간성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거야.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 창문 블라인드도 제대로 못 내렸고 대부분 샤워실에서 시간을 보냈어. 부서진 파이프에서 물을 직접 받아 먹으면서 변해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지. 심지어 조금은 조절도 됐어. 손가락 하나만 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손가락이 하나 더 생겼어. 근데 생각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됐지. 뇌도 잠기니까 심장, 목, 혀처럼. 나는 긴 시간 동안 흐릿한 상태로 지냈어. 창가에 있던 새를 낚아채서 포도 먹듯 통째로 삼킨 기억도 있고 커튼을 스파게티처럼 씹어댄 기억도 있어.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어.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잠깐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텅 빈 뱃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지. 나는 없어지고 있어. 내가 사라지고 있어. 그래서 남은 힘을 다 끌어모아서
종이를 붙잡고 손가락을 물어서 피를 내면서 이렇게 썼어. 인간으로 남아라. 동물의 사고방식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어떤 부분은 그냥 사라져. 불편함이나 가정 따위는 생각 안 해. 다음 먹이, 잘 곳, 물, 그게 전부야. 전선을 뽑고 램프를 넘어뜨려도 신경 안 써. 그냥 그건 소음이야. 나는 그 종이를 보면서 거기에 뭔가 쓰여 있다는 건 알았어. 근데 의미는 없었지. 글자가 낙서가 되고 어느 순간엔 그게 똥처럼 보여서 보는 걸 그만두고 집안의 쥐를 찾기도 했어. 며칠 동안 나는 집을 둥지처럼 만들어가며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다 아주 잠깐 글자가 다시 의미를 가졌어. 인간으로 남아라. 내가 썼던 말. 이게 잠깐이란 건 알았어. 몇 분, 길어야 1시간.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했지. 유일한 방법을. 내가 먹은 것의 성질을 내가 갖게 되는 거라면, 다시 내가 인간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어. 끔찍하고 말도 안 되고 넘어서는 안 될 선. 맞아. 인육. 나는 뭐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 유리도 구리도 나무도 뼈도. 근데 인간 고기를 먹어야 인간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은 도저히 나 자신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 나는 기억해야 될 걸 3가지로 줄였어. 건물의 색, 방향, 그리고 그곳엔 고기가 있다는 것. 색, 방향, 고기.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밖에서 누군가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 제발 빨리 가줘. 나 지금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들이 떠났을 때 내 정신도 함께 떠났어. 남은 건 색, 방향, 고기뿐이었어. 나는 밖으로 나갔고 4발로 숲을 달렸어. 발굽 달린 고릴라처럼 땅을 울리며 차 소리, 사람 소리, 불빛, 모든 게 먹잇감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방향을 붙잡고 달리고 달렸어. 그리고 노란 건물이 보였어. 문은 잠겨 있었지만 종이처럼 그냥 부시고 통과했어. 경비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만약 읽을 수 있었다면 시체 보관소라는 표지를 받겠지. 하지만 동물은 그런 걸 몰라. 이름도 의미도 없어. 오로지 본능. 그래서 했어. 저질렀어. 자세한 건 말 안 할게. 아니, 말할 수 없어. 심장마비로 죽은 남자, 목이 부러진 노파. 신문에는 고매짓이라고 나왔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나는 배를 질질 끌며 숲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고 정신은 조금씩 돌아왔어. 그리고 내가 뭘 했는지 이해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지. 그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거야. 나는 못 먹어. 머리는 이제 검은색과 회색이 섞였어. 시신 안치소에서 사라진 2사람의 색. 얼굴은 아마 아직 내 얼굴일 거야. 키는 조금 더 크고 몸도 무거워졌지만 동료들은 식단 때문이라고 생각해. 나는 다시 퓨레 생활로 돌아왔어. 그 튜브, 그 병. 다시는 감각에 취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끔 과일 한 조각, 술 한 잔 정도는 허락해. 하지만 제대로 된 식사는 안 해. 운명을 시험하고 싶지는 않아. 나는 다시 일하고 있고 아마 괜찮은 편이야.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 그대로고 다시 원래 방식으로 돌아간 건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봐. 그날 이후로 러피를 그들은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 엄마만이 답을 알고 있었겠지. 하지만 이제 없어. 단서도 끝났어. 딱 하나 남은 건 엄마 생일 카드 더미에 있던 쪽지 한 장이야. 그 애한테 젖 먹이지 말랬잖아. 이름도 서명도 없어. 구겨진 노란 종이에 휘갈겨 쓴 글씨뿐이었어. 그래도 삶은 계속돼. 난 절대로 남들과 같을 순 없겠지만 그걸로 충분해. 나는 계속 척하며 살 수 있어. 먹을 걸 찾지 않는 한 트러플 돼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생각해. 전부 내려놓고 내가 모든 걸 먹어치운다면 그땐
나는 대체 무엇이 될까? 트러플 돼지, 그것을 보되 맛보지 마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묘하면서도 섬뜩하고 아주 고어하기도 하고 종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주인공은 자기가 먹는 거로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를 뜯어 먹어가지고 엄마의 눈 색깔과 엄마의 머리 색깔로 변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한 뒤부터 사진에 보니까 엄마가 어깨까지 쭉 이어지는 큰 상처를 입었던 걸로 보여요. 이 글쓴이 주인공이 모유 수유를 하다가 눈이 돈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씹어 먹었던 거죠. 이렇게 어깨까지. 그래서 엄마의 그 눈 색깔과 머리색을 띄었던 거였고, 거기서 엄마가 얘가 이상하다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음식을 안 줬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정보가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껴놨던 쪽지, 이건 아빠가 껴놨던 거 아닐까. 왜냐면 아빠 자신도 자기 체질을 알고 있었고 아기가 나왔는데 분명히 이 얘는 내 체질을 닮았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경고했고 사라진 거 아니었을까. 괴물 맞죠? 괴물이죠. 이거는 괴물. 아주 기묘하고 무섭고 재미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